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 A팀장 김지한입니다. 리모델링을 신축한 이후에 건물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지키는 방법들이 뭘까를 오늘 좀 알아볼까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면 건물 수익률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좀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역마다 좀 틀린데 강남권은 3% 초반, 강남이지만 대로변으로 나오면 2%대, 강남 외지역인데 대로변이면 3%대, 이면도로면 4% 정도 나와줘야 되는 거고, 수도권 지방으로 가면 5%, 더 외곽으로 빠지면 7%, 8% 이런 분도 계세요. 강남의 중개법인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0점 몇 프로도 있고 1%도 있다. 이거를 사시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밸류업을 해놓고 1점 몇 프로에 다시 파실 수 있는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빌딩에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잖아요. 투자하실 때 어떤 게 건물의 가치를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세입자가 월세를 내는 요소에 건물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외관이 깨끗해야 되고, 누수가 없어야 되고,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고, 업장이 손님들한테 잘 어필이 돼야 되고, 손님들이 왔을 때 화장실을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불만이 없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가려면 건물이 새 건물일수록 좋은 거죠.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새 건물 상태를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내 건물은 1년, 2년이 지나갈수록 이거 유지하기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건물주분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건물주님께서 말 그대로 건물주인 거예요. 직업이 건물주야. 이 빌딩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깨닫는 과정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서울 시내,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님들의 99%가 어떻게 흘러가시냐면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월세를 맞춥니다. 유지 관리, 쉽게 얘기해서 외장 청소라고 볼게요. 30년 된 건물, 40년 된 건물 창문 한번 닦아보신 적 없어요. 고압 살수차 불러서 외부에 물세척을 한번 싹 한다? 하물며 창문 한번 제대로 실리콘 한번 다시 쏠 생각. 이 건물의 유지 관리를 한다?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시는 분들이 없어요. 30년 된 건물, 40년 된 건물 외장 청소 한번 안 하고 경계석 한번 귀나간 거 교체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근데 건물 가치는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건물을 새로 지어서 3%를 세팅을 했어요. 월세가 해마다 3%씩 나와요. 일부는 은행이자 갚을 수도 있고 일부는 씁니다.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의 좋은 점이 뭐냐면 3%의 수익이 있는 동안에 은행의 돈은 가만히 있지만 건물은 올라줘요. 어떻게 올라주냐? 나라에서 정해줬잖아요. 월세를 2년에 5%씩만 올리게 했잖아요. 안 좋은 것 같죠? 근데 건물 상승을 딱 명확히 그냥 기준해줬어요. 1년에 5.5%씩 건물 가치가 계속 누적으로 올라요. 월세는 또 3%씩 계속 받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년만 지나면 건물 가치가 20-30% 또 금방 올라갑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게 강남 빌딩 투자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저는 놓치세요. 처음에 3%가 세팅이 됐으면 3%에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세입자가 바뀌었어요. 간판은 어떻게 제거를 잘 했는지, 좀 깐깐하게 원상복구 시키기도 불편하고, 이런 어떤 서류적이고 법적인 부분들, 본인은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었는데 세입자가 빠져나가는 단계에서는 또 해이해지는 겁니다. 이걸 또 중개를 맞춰주시는 동네 지역 중개사님께서 이 정도만 해도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라는 적당선에서 하죠. 근데 이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하면서 세입자가 몇 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망가지면 세입자가 건물 상태도 이렇고 그냥 월세 이 정도로 해주세요 하면은 그 중개사님이 요즘 동네 시세가 이렇고 건물 상태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건물주가 또 수긍합니다. 나쁜 말로 표현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0년 30년 지나면 그 금액에 군말 없이 비가 와도 뭘 해도 적당히 고쳐가면서 쓰시는 그 세입자가 감사한 거예요. 그 세입자는 요 금액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건물이 다시 3%가 1%로 떨어집니다. 자초하신 거라는 거죠. 조금 냉정하게 간판 제거하고 나서 구멍들이 막 있는데 마감재 교체는 못할지언정 실리콘으로 좀 막고 페인트 칠도 좀 하고 내부도 원상복구 원래처럼 진짜 제대로 하고 또 월세 받은 걸로 모았다가 외부도 공용홀도 화장실도 주기적으로 한번 공사비 드리고 세입자 바뀔 때 외부 청소도 한번 하고, 이런 노력들을 안 하면서 건물은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시고 관리는 생각은 안 하시면서 건물 가치 떨어지는 건 싫어하시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직관적으로 건물 가치를 드러내는 게 외관이다 보니 많이 하시는 질문이 저 호텔에 있던 거 비싼 자재 아니냐, 요거 쓰면 어떠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그때마다 대표님 하신 말씀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샘플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요거 하시겠어요 저거 하시겠어요 이런 어떤 미팅 장소가 있습니다. 건축주님이 수줍게 말씀하세요. 우리 건물이 크고 비싼 거는 못 쓰지만 지나다니다가 몇 개 찍은 데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건 못 쓰죠? 라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라임스톤 계열의 베이지색 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요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 우리 이렇게 비싼 거 써도 돼요? 비싼 거 아니고 호텔은 그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미지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고, 꼬마 빌딩은 죽었다 깨도 청소 안 하는 겁니다. 유지관리의 개념이 희박한 그 차이의 문제지 자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빌딩을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데 신경 써야 되는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조경, 허가 낼 때 어떤 조경 식재를 써라라는 게 기재처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금방금방 죽는 거 선정하지 않아요. 나름 좀 생명력 긴 걸로 하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조경도 잘 살릴 수 있어요. 조경 포기하지 마세요. 유지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판, 사이즈, 위치, 간판을 뗐다가 다시 달 때의 기존의 흔적들, 이런 것들 좀 불편하지만 잔소리해야 되고요. 세입자도 내 간판만 예쁘게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건물에 간판이 좀 조화롭게 적절한 사이즈로 달려야 자기 간판도 돋보일 수 있다. 공용 계단과 화장실 있죠. 청소도 중요한데 때가 되면 타일도 좀 저는 교체를 해주고 매주도 좀 손을 봐주고, 큐비클 같은 거가 좀 흔하게 떨어져요. 이런 것들을 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몇십억짜리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신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크랙 하나 때문에 약간 좀 아, 이 건물 오래됐구나, 약간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게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그 건물을 무시하고 방치합니다. 아, 관리 안 되는구나. 그 앞에 차도 좀 대충 받쳐도 될 것 같고, 소변도 좀 거기 건물 구석에 어디 가서 누구 도망가도 신경 안 쓸 것 같고, 어딘가에 허점이 보이면 나머지 허점이 커집니다. 수많은 세입자들이 있을 경우에도 저기도 원상복귀를 제대로 안 하고 나가면 우리도 좀 대충 또 가리고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조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보통의 건물주 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통 관리를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이것도 투자의 연속인데요. 유지관리 업체를 고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지관리 업체도 좋고 유지관리를 할 만한 어떤 개인도 좋고, 그런 분한테 좀 일임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투자는 이루어지지만 그것만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영역까지 맡겨야 될까요? 이런 거를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 회사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건물주로서 기준을 좀 정해드리고 싶어요. 공사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각 세입자분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무지하세요. 건물주가 계약서를 줬는데 계약서대로 제가 명도를 진행을 도와드리려고 봤더니 어머니가 건물주님 안 계실 때 받아놓은 뭐 계약서 뭐 이런 것들이 또 막 나와요. 그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건데요. 계약 관리가 첫 번째고, 아시지만 좀 되짚어 드릴게요. 청소 유지관리, 보안, 엘리베이터는 완료되자마자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유지관리 업체에서 전 쭉 AS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 중대 하자가 나오면 유지관리 업체가 건물주님이랑 상의를 해서 시공을 한 업체를 부르게 되죠. 근데 시공한 업체가 와서 뭔가 해결할 거는 대부분 없어요. 왜냐? 3개월 동안의 테스트 기간 동안에 문제 안 되면 그 이후에도 웬만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전문 업체가 따로 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유지관리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소방도 계약을 맺으셔야 돼요. 규모가 크면 기계 설비, 스프링클러 같은 부분까지 계약이 되셔야 되고, 건물이 좀 작으면 소방 전기, 감지기라고 합니다. 불났을 때 작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관리하는 업체랑 또 계약이 돼야 됩니다. 이 소방은 근처에 소방서랑 연계돼 가지고 이 건물의 소방 기기의 작동 기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 관리하는데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로 좀 드나요? 강남에 200평짜리 꼬마 빌딩이다. 월세를 2,400, 관리비는 200이다. 50만 원 정도는 매달 적립했다가 화장실에 뭐가 고장이 나면 사람을 뭐 한두 번 출동시킨다. 이런 비용으로 좀 세이브 해놔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보통 관리비로 저희가 책정을 해드리는 200만 원 정도가 조그마한 소형 꼬마 빌딩의 고정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리 포인트가 기장 업무, 뭐 세무적인 것까지 체크를 하다면은 벌써 관리 주체가 한 10군데는 되는 거예요. 이 10군데를 관리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10군데를 관리하기엔 마더 업체, 메인 관리 업체를 선정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선정한 업체한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별도로 나가는 거죠. 직접적인 수익은 떨어지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수익이 올라가는 방안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들으시면서 그건 나도 알지,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않나, 아니 이것까지 내가 했어야 됐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이런 건물 유지관리, 뭐 보수 이런 거에 대해 좀 깊게 늘 생각을 잘 안 하시게 되는 걸까요? 건물 하나 하면 막 20억 30억 막 뚝뚝 떨어지는 줄 아세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랬던 시기도 있고, 그런 밸류업을 아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감자재 걸렀는데 50년 100년 손하면 안 되시겠다는 마인드를 벌써 비추시는 거예요. 건물주의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예요. 오늘 내용 진짜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이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순간 진정한 건물주가 되시는 거고, 진짜 괜찮은 수익률 창출이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건물 가치를 떨어지지 않는 유지관리 능력과 그 마인드가 갖춰지는 순간 리모델링 공사, 신축도 거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좀 이론적으로만 들으니까 저는 조금 감이 안 오거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내 건물이
관리해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어디까지 좀 해야 될까? 내 건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을 주시는 분들 선정해서 대표님 직접 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뜨끔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오래된 건물, 세입자들이 알아서 에어컨 했던 배관이 바깥으로 주렁주렁 돼 있어요. 간판이 우후죽순 달렸어요. 철수원 업체가 아직 간판이 달려있어. 누수에 뭐에 막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으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가가지고 밸류업의 포인트를 정확히 딱 집어서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약속하셨으니까 아래 번호로 빠르게 신청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을 드려서 직접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마스터클래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고해조 빌딩 마스터클래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1년에 200건, 300건씩 상담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사 상담도 있고 매수 상담도 있고 매도 상담도 있고 갖고 가고 계시는 건물에 대한 밸류업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1년에도 좀 몇백 번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소통이 딱 가능한 인원수만 모셔서 좋은 건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과연 어떤 물건이 정말 좋은 물건일까? 두 번째로는 어떤 지역이 또 어떤 입지가 또 좋은 입지인가? 현재 현장에서 어떤 매물들이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매물들이 급매인지 사례 중심으로 보게 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금 스케줄을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더 깊게 해야 되는지 면밀히 알려드리면서 로드맵을 저희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쭉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도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표님은 해주신 이론이 있잖아요. 신축으로 했을 때 요즘에 좀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리모델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드는지, 진행했을 때 어떤 인허가 기간들, 공사 기간들, 나올 수 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공사가 돼야 임대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높은 월세로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투자비 책정을 좀 더 리스크 없이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공사 비용까지 책정하시고 공사 기간을 체크하시고 나서는 이자까지 체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는 채워 나가실 수 있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건물의 히스토리를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희가 몸으로 겪은 것들을 실제로 가서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누가 한 거 살짝 발 담궈서 본인들이 한 것처럼 이런 사례들이 아니거든요. 저희 사례들은 저희가 다 직접 손댄 그런 사례들을 확실한 정보를 갖고 드린다. 끝으로는 인연이 맺어짐으로써 제가 설명은 이렇게 드렸다. 하지만 몇십억짜리 건물 투자를 어떻게 또 이렇게 배운 것만으로 또 투자하시겠냐. 오늘 배워는 가시지만 다 개인 연락처들을 제가 소통을 드리고, 급매다 싶으신 거는 저한테 뭐 밤이든 낮이든 전화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님이 아카데미 때 설명한 거에 비교하면 저는 이 물건이 좋은 걸로 판단이 듭니다. 근데 대표님 좀 불안해 봐주십시오. 그럼 제가 불이 나게 가서 봐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아카데미에서 배워가시고 인연을 쌓으면서 좀 더 확실한 투자에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틀간에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고 나면 끝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개개별로 맞춤 이제 컨설팅을 해드릴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자금에 대한 투자 계획,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VVIP가 되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 기수가 소위 알고 계시는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을 교류하고 질문들을 주고받고 있어요. 쑥스러운 분들이 좀 많으신 분들 방은 조용하고, 적극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방은 또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되어 있고, 성격에 따라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개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계속 꾸준히들 연락들을 주고 계세요. 갖고 있는 건물에 대한 거, 앞으로 투자할 건물에 대한 거, 경매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저와 소통하면서 투자를 이제 이끌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저희가 마스터클래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아래 번호로 마스터클래스 신청한다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